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여령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의 마지막 시간으로 파이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누구나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의 의식 속에 마지막 남은 한꺼풀 파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227일 동안이나 작은 구명보트 위에서 벵골 호랑이와 공생하면서 살아나온 인도 소년의 극한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깊숙이 숨어있는 생명의 진실한 민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베일을 벗기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딱하게도 베일에 가린 인간들의 얼굴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불판한 진실을 외면하려 하고 완전히 베일을 벗은 모든 생명의 민 얼굴을 오히려 판타지로 알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성으로는 결코 벗길 수 없는 7개의 베일을 차례차례 벗겨나가 이윽고 우리의 밑바닥 깊숙이 숨어있는 우주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와 인류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숨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리얼한 소설이지요. 오히려 소설 끝에 나오는 숫자만 따지고 자신이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고지식한 일본 운수성 직원들이야말로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가 바나나를 하나 꺼내더니 세면대에 직접 물에 띄워보라고 합니다. 해보니까 정말 물에 떠요. 바나나가 물에 뜨는 것은 사실인데도 운수성 직원들처럼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거짓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현대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파이 이야기는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지적 오만을 깨뜨리고 생명을 깊이 성찰하게끔 합니다. 이 소설은 그 같은 영성의 순례를 통해 발견한 바이오필리아, 생명애의 실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파이 파텔, 본명은 피신 몰리토 파텔은 인도 동남부에 자리한 폰디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폰디체리는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 어령이어서 프랑스인들의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었지요. 사실 주인공의 이름인 피신도 수영장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온 것입니다. 수완 좋은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꽤 큰 규모의 동물원을 만들어 경영했던 덕에 소년 파이는 수많은 동물들 틈에서 이들을 관찰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파이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은 아마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특이한 것은 파이가 종교적 감수성도 굉장히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신에 대한 목마름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힌두교는 물론 이슬람교, 카톨릭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종교 의식에 참여합니다. 각 종교의 신들을 모두 예배하고 사랑하지요. 그런데 인도의 정치적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업의 위기감을 느낀 파이의 아버지는 동물원 문을 닫고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침충호라는 배에 동물들을 잔뜩 싣고 출항하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합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 형, 식구들이 다 죽고 파이만 겨우 구명보트에 오릅니다. 구명보트에는 벵골 호랑이 한 마리와 하이에나, 얼룩말, 오랑우탄이 있었는데 얼룩말과 오랑우탄이 차례로 하이에나에게 잡아먹히고 하이에나도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16살 소년과 커다란 벵골 호랑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파이는 구명보트 안에 많지 않은 식량과 장비, 생존 매뉴얼을 총동원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호랑이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고자 사투를 벌입니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물고기를 낚아 호랑이에게 던져주면서 말이지요. 참을 수 없는 목마름과 허기, 따가운 햇볕,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과 끔찍한 폭풍, 날치들의 비행과 고래의 경이로운 유형, 그리고 환상의 식인 섬까지 태평양의 모든 공포와 신비를 파이는 호랑이와 함께 겪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가 멕시코의 해안에 닿아 구조될 때까지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함께한
227일간의 기적적인 표류기가 펼쳐집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목은 전체 소설의 상징성과 은유를 푸는 열쇠이고 동시에 모든 이야기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음악으로 치면 맨 아래에 깔리면서 다른 음들을 떠받쳐주는 기저음이죠. 때문에 라이프와 파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라이프는 생 또는 생애,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도처에 라이프, 생명을 암시하는 낱말들이 깔려 있거든요. 우선 227일 동안 벵골 호랑이와 생사를 걸고 표류하는 그 배가 뭐예요? 라이프 보트잖아요. 이것도 번역하면 구명정이 되지만 영어로는 곧장 라이프 보트가 되지요. 제목의 그 라이프와 같은 말입니다. 직역하면 생명 보트, 생명의 조각배지요. 벵골 호랑이와 16세 소년이 맨몸으로 목숨 걸고 지내온 생명 공간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단순한 파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파이의 생에 대한 것이죠. 파이의 생을 파이의 이야기라고 하면 로빈슨 크루소 같은 표류기나 걸리버 여행기 같은 모험소설 아니면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판타지 소설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라면 무엇 때문에 주인공 피신의 이름이나 그가 소년 시절을 보낸 동물원 이야기처럼 표류담과 관계없는 군더더기들이 지루하게 연결되어 있겠어요. 호랑이가 사람으로, 사람이 호랑이로 뒤바뀌는 이 이름의 농간, 그렇게 해서 동물과 인간을 어우르는 거대한 생명의 질서, 그 본바탕이 드러나는 것. 그게 뭐겠어요? 바로 신, 하나님, 우주를 꿰뚫는 힘, 생명의 힘이죠. 파이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예요. 생명 이야기이고 영성 이야기이죠. 이게 단순한 모험담이나 포류기가 아니라는 것은 소설 첫머리에 이미 암시되어 있어요. 이 소설의 다양한 이야기의 연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이는 신을 믿게 될 거요 라는 노신사의 말이 바로 이 소설의 콘트라베이스의 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작가는 자신이 신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비웃죠. 결국 파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쓴 작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을 믿지 않는 자가 노신사의 예언대로 신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의 힘, 사랑, 먹고 먹히는 비정한 생존 속에 뜻하지 않게 드러나는 아름답고 질긴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소설을 읽고 난 사람, 영화를 보고 난 사람이 제대로 감상했다면 아마도 노신사의 말처럼 신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파이가 결국 위대한 대답을 얻은 것은 바로 이런 가공할 현실 속에서였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고통 속에서 주어지는 법이지요. 파이는 고통스러운 표류 속에서 생명과 대면하고 답을 얻습니다. 그 대답은 인간의 이성을 배제하지도 그렇다고 이성의 테두리 안에 갇히지도 않아요. 파이가 표류한 날이 왜 하필이면 227일인 것일까요? 원주율에 익숙한 사람은 금방 알겠지만 227이라는 수에서 22를 7로 나누면 3.142587, 142587이 되는데 그 값이 원주율인 파이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 이야기는 판타지 소설 같은 면이 있지만 도처에 어떤 문명적인 것, 과학적 팩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27이라는 날짜 자체에 주인공의 이름, 파이, 원주율의 숫자와 통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진 함석 지붕을 인 오두막처럼 생긴 그리스어 알파벳 파이이자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한 신비로운 숫자 파이에서 난 피난처를 찾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문명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 피싱은 더러운 오줌을 가리키는 한편 프랑스어 피쉬는 깨끗한 수영장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그런데 대체 수영장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수영장은 뒤에 나오는 동물원과 짝을 이룹니다. 둘 다 인공적인 것이지요. 야생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자연이지요. 수영장에서는 사람이 물고기처럼 수영을 해요. 인공적인 것, 축소된 자연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미지를 지닌 인도 전체와 대비됩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동물원은 나중에 파이가 표류한 바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로 이어집니다. 소설 속의 작가는
파이를 통해서 한 나라의 문화권이나 동식물 등으로 분할되는 생명권을 관통해서 흐르는 생명의 강과 바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소설이나 이야기에서는 생명, 아름다운 것 아니면 생명은 흉포하고 비정한 것으로 그려지지요.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잔인하고 흉포하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지닌 공격적인 호랑이라도 그 생명력 속에 끝없이 목말라하고 물을 갈망한다는 것을 그려내었습니다. 생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파이가 탄 구명보트에서 제일 큰 고통이 타는 듯한 갈증인데 그때 육체의 갈증을 죽여주는 물은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죽여주는 영성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파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인도에서 캐나다로 가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는 폰디체리에서 토론토로 가지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자신의 땅을 찾으려 하고 현재의 삶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는 것이지요.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면 자연의 동양에서 문명의 서양 캐나다로, 더운 데서 아주 추운 곳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마치 겐지스 강처럼 천천히 흐르는 인도의 힌두교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토론토의 기독교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동양 문명이 변질된 서구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소년이 어른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생명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신 아래에서는 다 같은 생명입니다. 생명애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잡아먹히고 잡아먹지만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신의 구제를 바라는 존재이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신에 다다르는 사랑에 다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싸우기도 서로 경계하기도 하지만 고맙다, 사랑한다, 너 때문에 살았다고 말해요. 두려움이 완전한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파이와 같은 극한의 대결,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언어, 동물의 포효로는 절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우리의 적수이지만 생명이라는 우주의 근원에 이르면 서로 돕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건 문명론이고 종교론이고 생명론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생명 자본주의를 소설로 쓴다면 바로 파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떠한 신학책이나 논문보다도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모든 것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연 대 인공, 동양 대 서양, 더운 것과 추운 것, 흉포한 것과 한없이 부드러운 것, 이것이 전부 이 이야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숲에 있을 때는 숲을 못 보듯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생명 밖으로 나가야 해요. 숲을 알려면 숲 밖으로 나가야 하고 행복을 알려면 불행해져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생명을 알려고 하면 생명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요. 인간은 결코 살아서 생명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들이 생명 밖으로 나오면 죽지만 나를 보면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어. 내가 한 행적을 보면 생명이 뭔지 알아. 살기 위해서 죽는 그 의미를 알게 돼. 씨앗도 그렇잖아.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잖아.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영생이야. 그런 사랑, 그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생명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령님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중에서 파이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5개의 각 소설로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서도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소설을 통해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겪지 않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보면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설들을 읽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시고 밝히 알게 되시는 좋은 경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